요거 인민이라는 단어를 좀 바꿉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시민 참여라고도 좀 약간 변질돼서 표현하는데, 아니, 요 인민이를 뭐라고 한 단어로 바꿔요. 좀 많이 표현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민중민주주의라고 같은 거예요.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왜 민중이 주인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하면 민중도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민중이 아닌 자, 농민, 노동자, 즉 부르주아는 다 주인자를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남한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공산주의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게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당위점 같은 걸 하나씩 씌워요. 사탕을 받는다고. 이거를 이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어쨌든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한 북한은 이념이 달라서 달라졌다는 게 결국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이거예요. 그럼 어느 한 가지 이념으로 남북이 같아지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남한이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남한이 민중민주주의가 되든가 아니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통일은 두 가지. 통일은 정확히 두 가지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가지고 북한까지 확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유일한 통일 방안이에요. 헌법 4조에 나와요. 이게 자유통일이라는 겁니다. 절대 통일을 하더라도 남한의 이념 가지고 통일해야 된다는 게 자유통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원칙이에요. 법적인 원칙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가지고 남한까지 확산시켜가지고 통일하겠다. 남한의 반동들은 다 제거해버린 다음에 통일하겠다. 이게 이른바 적화통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정치학적 개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냥 쓰는 얘기죠. 자유통일, 적화통일이라고. 그래서 통일은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지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 이 중간에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 통일은요, 그래서 깃발의 통일이에요. 깃발의 통일이 뭐냐?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지만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져 있다가 서독이 동독을 빨아들였죠. 이걸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오해가 많지만 어쨌든 통일은 동독이 주도하든가 서독이 주도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었어요. 논리 필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념이 달라서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서독 깃발로 통일이 되든가 동독 깃발로 통일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통일은. 남한 북한이 화해 협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화하고 상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통일은 불가능해요. 통일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어느 한 가지 체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가지고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인공기 가지고 통일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해야 되느냐? 당연히 태극기 가지고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정해져 있는 통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하죠. 낭만적으로 한반도 깃발 가지고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적당히 남한하고 북한하고 섞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못 만들어낸 거예요. 한반도 깃발 가지고 적당히 남한 북한을 섞으려고 해도 이게 연방제 제가 좀 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렇게 시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둘 중에 하나로 가야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일단 한반도 깃발 아래 남한하고 북한하고 연방제 형식으로 가면은 체제, 시스템은 후손들이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결정할까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뭘 의미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 정의를 한 건데 통일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흔히 다 똑같고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통일하자면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은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의 체제의 목표인 노동당 규약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뭐냐? 가야 될 길은 이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체제의 목표.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3조하고 4조에 나와 있는 통일의 원칙이에요. 뭐냐?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통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남한 북한이 있을 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가 있을 때 북한의 지역에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럼 북한 정부는 뭡니까? 그렇죠. 반국가 단체라고 법에서는 정부. 북한 주민은 뭐죠? 국민이죠. 그래서 탈북자들 한국 오면은 귀하시험 안 보죠. 자동적으로 주민증을 주잖아요. 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헌법 3조가 아주 이른바 한국의 이제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헌법 3조예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헌법이. 이걸 가지고 이제 유엔 원장에 유엔에 한국, 북한이 같이 가입했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엔 가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동독, 서독도 유엔에 가입했지만 서로 국가로 인정 안 했습니다. 왜?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통일 못하잖아요. 북한이 국가라고 인정을 해버리세요. 그럼 통일이 됩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가 돼버리면 통일을 어떻게 해요?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합니까? 아니죠. 같은 민족이면 조선족하고도 통일해야 돼요. 일본도 따져보면 우리 민족이에요. 다 뺏어와야 됩니다. 민족이 같기 때문에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회복시킵니다. 이 통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이 헌법 3조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북한도 평화통일하자고요. 평화적으로 인민민주주의 통일하자고요. 이게 연방제입니다. 평화통일은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평화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목표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통일은 대한민국의 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즉 자유통일이고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동당 규약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우리는 김일성의 당인데 우리의 목표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을 몰아내고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런 다음에 민족개방 민주주의 역량, 이게 이제 NLPDR이라 그러는데 이거 설명하면 또 어렵게 느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 연방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민족개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 인민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체 혁명 위협을 승리시킵니다. 북한이 주체 사상 따라가는데 남한도 주체 사상 따라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화통일입니다. 북한의 체제 목표입니다. 6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단어만 조금씩 바뀌면서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통일은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정당하냐 북한이 정당하냐가 이 역사 가지고 지금까지도 머리 터지게 싸우느냐. 이 역사의 정통성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일반 종북이나 친북이라는 그룹들은 필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든 잘못 세워진 나라다라고 아주 물을 사저처럼 물고 뜨는 게 이 통일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북한의 이 체제의 목표, 민족개방 민주주의 혁명, 즉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거쳐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적화통일하겠다. 주체혁명 위협을 승리하겠다. 자,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북한 정권이 망하기 전에는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 망하든가 북한 정권이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통일은.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권이 망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바뀌듯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진 체인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리나요? 보름 조금 높게 주세요. 아, 예.
우선 국민의 기치를 높게 들고 자주의 길, 성분의 길, 자유의 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1월 1일에 이 신년 연설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목표를 발표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목표는 주체혁명 위협 달성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 만드는 거 한반도 전역에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권이 망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주체혁명 위협을 달성하겠다는데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언론들이 끝없이 풍선을 띄우고 있어요.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진권 전문가보다 저 거짓말을 잘하는 게 북한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절대로 북한 문제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북한 전문가들은 주사파 출신이 많아요. 80년대 주체사상파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든 좋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코멘트된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들도 조중동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든 좋게 봐요. 그러나 이건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죠.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북한이 능라공원이라고 해서 평양에 놀이동산 하는 시설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김정은이 놀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군사를 집중해서 이것이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능날민이 언제 준동식당에 몸소 나오시어 시시한 때를 보내는 인민들을 축복해 주시고 윤리대도 몸소 들어오시며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이게 작년 여름인데 김정은이 놀이동산 타고 노는 거 보고 한국 언론에서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고 개혁 개방하는 거 아니냐라고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북한 정권은 무너지기 전에 개혁 개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했지만 앞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인민민주주의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게 이 인민민주주의가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바뀐 게 주체사상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 국경 문제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어느 편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운 게 주체죠. 이게 그 다음에 황정혁 씨가 사상자를 붙여가지고 주체사상이라고 북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더 극단적인 형태로 만든 게 주체사상이에요. 북한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입니다. 여기에 바뀌지 않으면 북한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 주체 혁명 위협을 하겠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개혁 개방을 하겠어요? 요 능라인민공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작년에 평양의 특권층들을 위해서 지어준 놀이동산인데 요거를 포함해서 김일성이 태어난 걸 100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양에다가 쏟아부은 이 권층들만을 위해서 쏟아부은 이 돈이 작년에만 20억 달러를 줬어요. 이게 2012년에 쓴 건데 김일성 가계 무상화를 쓴 거예요, 사실은. 이걸 위해서. 근데 이게 2011년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 누가 갑니까? 평양에 누가 가요? 평양에다가 우리가 병원도 지어주고 보안도 지어준다고 하는데 평양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들이 여기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어도요, 어머니가 평양에 못 들어가요. 평양은 성스러운 도시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90년대 중반에 대양화가 발생하고 있을 때도 평양만큼은 지켜졌죠. 북한은 평양 국가예요. 오직 평양의 특권층들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 인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래서 뭐냐? 인민민주주의라는 것과 주체사상. 자, 이 주체사상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주체사상은 뭐냐? 인민민주주의만으로는 북한을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주체사상. 세계에서 10번째 종교로 분류가 되죠.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육체의 생명도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해요. 읽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어도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어떻게 영생을 누리죠?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누리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어버이 수령, 왜 어버이 수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일 어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어버이 수령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면 나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2007년에 대암 수술할 때 영상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이크 되면 의사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왜 저러느냐? 독재기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에요. 독재는 자유민주주의에도 있어요. 인민민주주의에도 있는데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주체사상으로 또 더 악질적으로 변통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북한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공산주의고 주체사상인데 김일성한테 절하지 않으면 북한은 죽임당하죠.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호텔 로비에도 붙여놓고 호텔 방에도 붙여놓고 도서관에도 붙여놓고 병원에도 붙여놓고 가정집에도 걸어놓고 지하철에도 걸어놓고 우표도 김일성, 문도 김일성, 책도 김일성, 김표도 김일성 다 김일성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실제로 수용소 끌려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김일성 사진 훼손했어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 섹션도 난리납니다. 김일성이 한번 앉은 의자입니다. 5단도로 해놓은 거죠. 이건 뭐냐, 이게 구호나무라는 건데 김일성이 신이에요. 인민민주주의를 더 극단적인 형태인 주체사상으로 바꾸면서 김일성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구호나무라는 건데 유리관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김일성이 항일 부장 조쟁을 하면서 나무에다가 구호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0년 지나도 그대로 자라가지고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유리 캡슐로 씌워놓은 거예요. 위에 슬라이드가 쭉 내려옵니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2년의 관리 비용만 1억 원 정도가 들어요. 이게 98년도 일인데 17명의 군인들이 이게 산불이 나왔어요. 이게 뭐 심포지군가요. 그래가지고 구호나무 지키느라고 17명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김일성 사진이 물에 떠내려가니까 또 김일성 사진이 불에 타니까 이 사진 구하다가 죽는 경우들 가끔 보죠. 200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떠내려가는데 딸 구하는 대신에 사진 구해왔습니다. 왜? 안 구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7명 중에 절반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김일성이 한번 따먹은 사과 기념하기 위해서 대리를 볼까요? 수령님이 맛보아 주시면 안 돼요. 김정은하고 김정일이 지나가다가 느티나무 쳐다본 거 기념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김정은 동지께서 도와주신 게 있어요. 이거 뭐가 돼 보이세요? 사진 안에 있는 게 김일성이죠. 더울까봐. 습기를 맞으려고 한 건데 더울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고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굴린 보리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도와주신 보리고. 게다가 밑에 보조국이라고 되어있죠. 진짜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저러느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절대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절대로 같이 보면 안 돼요. 한국도 옛날에 독재했다 그러죠. 정확한 정치적 개념은 권위주의 체제인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부하고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저런 일도 있었어요. 공개 처형했습니까? 강제 송환했어요?
북한의 이 인민민주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가 요 봉수교회입니다. 이 봉수교회가 북한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양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80년대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주체 사상을 나중에 봉수교회 만들면서 주체 신학이라고 만들어요. 신학 앞에다가 주체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느냐? 조선 사람의 신을 믿자. 그래서 하나님이 곧 김일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영상 많이 돌아다니죠. 여기에 리성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목사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저 미국 교포사에 갔는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잘해요. 이거 헌금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독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인 주체사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요거는 김정일이 1년 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영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영생한다고 되어 있느냐?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체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우리 장군님은 편안한 모습으로 존세만세 영생하신다는 것을 혁명의 진리로 심장 깊이 사유하는 우리 인민들. 영생한다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축지법 쓴다고 만든 영상.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뭔가 북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실 본질적인 건데 무시해버리죠. 무시하다 보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개혁개방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개방하겠습니까? 축지법 쓴다는데. 북한 정부는 개혁개방 못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시면은요, 북한에 대한 정복은 통일에 대한 정복은 많을 필요 없어요. 분별력, 이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인사이드를 가시면 그 다음부터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점. 예,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4.1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을 개혁개방하자는 취지 자체가 네. 중국식이라도 일단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들어보세요. 개혁개방은 북한 정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겠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중국 정도의 개혁개방만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이유는 1인 독재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어요. 1인 독재에서는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택동 시절에 누구 있었죠? 등소평이라고 조그만 사람 나왔죠. 이 사람이 개혁개방한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혁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등소평을 하방시켜버렸어요. 지방으로 쫓겨나버렸다. 쫓아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체 사상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1인 독재 체제를 하다 보니까 개혁개방하면 자기의 권력이 흔들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개혁개방은 1인 독재 체제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개혁개방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중국이 모택동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택동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 대신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방시켰던 등소평을 불러내죠. 그런 다음에 모택동 주변에 있던 4인방이라고 4명이 있는데 등소평한테 권력의 칼자를 줘서 4인방은 사실상 제거하게 하죠. 그 다음에 등소평이 모택동의 1인 독재 체제 요거를 무너뜨리고 그런 다음에 했던 게 개혁개방. 개혁개방하면서 등소평이 그랬어요. 김일성 불러다가 개혁개방을 중국한테 하면 중국도 도움이 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도움 될 거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김일성이 했던 대답은 명쾌합니다. 중심이 짧아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즉 인민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북한은 중심이 짧습니다.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자본주의와 되는 순간 인민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체의 한계를 갈 것입니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거절했어요. 김정일도 끝까지 개혁개방을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통치자금이 모자라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 북한의 통치자금이 모자라니까 김정일이 죽기 전 3년 동안 6번을 중국을 방문했어요. 돈 끌려고. 근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중국이 했던 요구는 뭐냐? 너희 돈 줄 테니까 개혁개방하라는 거예요. 중국식이란. 그러나 북한에서 인터넷 망이라도 한번 깔린다고 생각이 뭐랄까. 교과서에 김일성이 5살 때부터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 건넌다고 나오는데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가지고 일제하고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럼 중국 정도면 인터넷 망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모르겠으나 김일성 가문은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인민민주주의가 간신히 유지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체사상 무너뜨려야 돼요.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문은 물러나야 돼요.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차우체스크가 처형당하는 걸 보고 그렇게 떠났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김정일도 거절하고 나중에 장성택하고 김정은이 또 북한에 갔어요. 아니, 중국에 갔어요. 돈 끌려고. 한 푼도 못 거죠. 했던 대답은 똑같습니다. 종심이 짧습니다. 개혁개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한에서 김정은이 저 놀이동산 노는 걸 보고 개혁개방하는 거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북한이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적들이 원하는 개혁개방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요. 북한이 제일 잘하는 보도 중에 한 행태가 개혁개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안 하겠다잖아요.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안 하겠다. 그리고 개혁개방은 여름철의 개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식 표현이.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문이 물러나는 게 주체사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최소한 중국 정도 개혁개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이 인민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중국식 개혁개방 성공할 것 같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오직 중국만 성공합니다. 중국은 왜 그랬느냐? 중국은 원래 민족주의가 강해요. 사실 지금은 충화민족주의로 가고 있죠. 인민민주주의라기보다는. 5천년, 이 1만 년의 중국 역사가 이게 바리케이드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지 북한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체사상은 무너져요. 김정은 정권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개혁개방이 실제로 북한에서 실시되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은 무너져요. 그래서 낮은 선봉지역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마선지역이나 여기다가 이제 뭐 개혁개방 지구 만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 30년 동안 한 거예요. 중국 기업 들어갔다가 전기 끊기니까 또 나와버리고 투자 좀 했다가 투자금 회수 안 되니까 또 화나가지고 나가버리고 이 일을 반복해온 겁니다. 30년 동안. 이게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이 여기 들어가느냐? 중국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왜 들어가느냐? 왜 이런 무역을 하느냐?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은요. 만성적인 중국 흑자 구조예요. 엄청나게 돈을 뽑아갑니다. 중국이 여기서. 그래서 원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이 북중 무역 나선 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건 중국이 엄청나게 북한에서 뽑아간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유지되는 거지. 이게 북한 개혁개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본질을 알면 사람들이 답이 나와요. 반면에 남북교육이라고 있죠. 이게 뭐죠, 남북교육이?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에서는 누가 돈을 벌어갈까요? 북한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갑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갑니다. 작년에만 벌어간 게 2조 원이 넘어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교역액이 총액이 얼마냐? 9조 원이 좀 넘습니다. 9조 원이 넘어요. 9조 원이 넘는데 9조 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량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이 다 흑자로 가져가 버립니다. 자,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 그러죠. 그래서 생명줄을 연장해준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 이제 지나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은 절대 안 주거든요, 중국이. 무역도 중국이 다 흑자예요. 그럼 뭘 주느냐? 뭘 주죠? 원유하고 식량을 주죠. 중유하고 식량을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중유는 2열 50만 톤 정도 듭니다. 식량은 30에서 40만 톤 정도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럼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식량을 북한의 주식인 옥수수 강냉이로 주는데 옥수수 강냉이가 아니라 아예 빳빳한 태국 쌀로 준다 그럴 때 어느 정도 되느냐?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준 게 2조 3천억 원 정도에서 3조 2천억 원이 될 거예요. 내가 이따 통계를 보여줄게요. 2조 3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교역으로 북한이 빨아들인 게 9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북한의 달러 박스는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중국이 아니고.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보호를 해주죠. 북한을. 근데 실제로 북한이 달러가 있어야지, 달러가 있어야 그래야지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그래야지 통치 자금도 쓰는데 이 달러는 어디서 오느냐? 남한에서 오죠. 어려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총련은 어떻게 되나요? 조총련 자금은 끊겼어요. 일본이 미사일 때문에, 미사일 문제 때문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동해안에 떨어뜨려가지고 조총련 탄압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총련 자금은 끊겼습니다. 질문 있으면 중간에 또 하십시오. 예. 우리 사회에서 있는 한대련이나 네. 굉장히 종국적인 예.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요. 네. 그런 활동 기금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업 자금 같은데요. 한때는 이제 총학을 잡을 경우에 이제 학생회비로 가져가고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혹시 내려오는 북한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우회적으로 이미 이제 문화권력 컬처 파워라고 그러죠. 이쪽이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재단, 환경운동연합 뭐 이런데 한대련 지원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재단이나 환경운동연합은 제일 많이 돈을 냈던 게 이제 삼성하고 롯데 같은 데인데 삼성하고 롯데가 키워준다고 보셔도 돼요. 간접적으로 들어가요. 예. 그 지금 종북 단체들이 하는 게 종북 짓을 하는 게 지들이 그렇게 해도 북한한테 남한이 소통을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할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근데 걔네들 팽당하지 않나요? 이게 연방제 구조인데요. 그건 제가 연방제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권력장악 기분.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한번 하죠. 통상은 솔직히 중국 인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중국 인사가요. 네. 중국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그룹은 권력 지향적인 그룹이에요. 이것도 이제 연방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 이제 주체 사상 때문에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막 장선택이라든지 이런 쪽이 막 분석하기를 뭐 이쪽이 개혁파다, 저쪽이 개혁파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는데 북한 내부에서 이제 권력 그래도 뭐 김정일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진 않잖아요. 네. 집단적인 그 리더의 엘리트층이 있는데 그 엘리트층 중에서도 개혁 개방을 주장은 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 엘리트층이 주도해서 바꿔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이 김일성 가문인데 김일성 가문 말고
사실 장성택도 속은 몰라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엘리트층이 굉장히 많죠. 드러내진 못하죠. 드러내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런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변화의 의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김일성 가문은 파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권력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네. 김정남이 방금 말씀하신 건데 김정남이 김정에 살아있을 때 후계자국에서 물러나는 게 그 뭐지 과거의 내부 불만 엘리트층에 그 개혁개방 문제죠. 그 개혁 개방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까 전에 주체선상 하면 김씨가 다 물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김정남은 왜 그렇게 주장한 건가요? 김정남은 김씨 권력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람이고요. 아니 네. 아직 그 후계자국에서 물러나기 전에 그렇게 물러나게 된 계기가 그렇게 외치다가 물러난 거잖아요. 김정남은 외국 생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 생활을 첫 번째 많이 했고 그리고 비교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가 개혁개방 얘기하다가 김정일한테 눈 밖에 나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남이 살아남는 이유는 중국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정남은 암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제 말은 김정남이 왜 그렇게 자기도 그래서 김정남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유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 주체사상이 무너지면 김일성 가문이 버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김일성이 카리스마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계인 김정남은 왜 그러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겠죠. 현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텐데 어쨌든 김정남이 북한에서 권력을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주장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 일본 롯데월드 저기 저 디즈니랜드 돌아다니다 이제 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외국 언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방이라는 게 북한 정권이 체인지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햇볕 정책이라는 건 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개혁 개방이 가능하다는 게 햇볕 정책이죠. 그래서 돈을 주면 지금 남북 경협을 하든 대북 지원을 하든 간에 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면은 돈맛 싫어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개혁 개방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도 개선시킬 거고 핵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도 가까울 거라는 얘기예요. 한반도의 평화도 올 거라는 게 이 햇볕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죠.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면 불가능한데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햇볕 정책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니 연방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햇볕 정책을 하면서 한국이 연방 대통령으로 가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자유통일하고 저가통일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제가 처음에 못을 박았는데 연방제 통일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북한의 현재 목표가 요거 연방제 통일.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것도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한이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화해 협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북한이 주장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역시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실상 갈라졌던 거죠.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의 대남 노선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씨가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기로에 계속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 연방제 통일이 뭐냐? 분명히 통일은 자유통일, 저가통일밖에 없는데 남한과 북한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통일은 분명히 남한이 주도하든가 북한이 주도하든가 파란색이 되든가 빨간색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남한의 파란색, 북한의 빨간색을 내버려두고 통일 의회를 만들어요. 남한의 대표, 북한의 대표를 각각 뽑아요. 뽑던 대로 뽑아서 그런 다음에 통일 의회를 만든다는 건데 아주 그럴싸하죠. 남한과 북한이 어느 일방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협상해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한가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병대 장교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연방제 통일 좋습니까? 그러면 절반이 좋다고 그러다. 일반 보병 장교들은 70%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언론에, 이 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선동이 돌아다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교들은 의식이 투철할 거라고. 정말 맛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20대들하고 똑같아요. 연방제 그럴싸하죠. 미국도 독일도 연방제 하니까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연방제는 뭐냐?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 체제하고 연방제하는 게 아니에요. 일당 독재하고 일당 지배하는 공산주의 정권하고 연방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국하고 북한이 연방제하면 일당 독재하고 일당 지배하는 이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 체제하고 연방제를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300명 정도의 통일 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분배됩니다. 남한의 3당부터 1당까지 쭈루룩 배열되고 1당이 누가 되죠? 1당이 공산당이 되죠? 노동당이 됩니다. 남한은 남한식으로 뽑는 정당 당연히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그러나 북한은 1당 독재예요. 북한에서 나올 국회의원은 노동당 말고는 없죠. 연방제 전제는 뭡니까? 상호 체제 보장이라고 해요. 얼마나 말이 좋아요. 상호 체제 보장. 남한은 남한, 북한은 북한식으로 서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통일하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냐고. 나쁜 단어가 없잖아요. 협상, 상호, 체제 보장.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이렇게 선거한다. 북한은 이렇게 선거한단 말이에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투표 용지입니다. 뒷면에 후보자 이름을 인쇄하죠. 한 명만 인쇄해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합니다. 북한 후보자 한 명 내고 모두 다 찬성 투표하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공개 투표합니다.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연방제가 돼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연방제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통일은 되죠. 정말 평화적으로 접근되죠.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이 요거예요. 한국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만든 게 있어요. 이 89년도에 만들었는데 금명선거 때. 이 하에 노트북도 안 돼요.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뭐냐? 여기는 연합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연합제. 이러니까 이제 통일 얘기 나오면 나 완전 중군 안방으로 얘기하는데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한국 공식 통일 방안인 여기에 나오는 연합제는 뭐냐? 이 연합제. 통일부 해설자에 명확히 두 가지 조건을 달아놨어요. 뭐냐? 첫 번째, 민주적 선거.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적 선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나이스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북한 정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통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방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연합제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북한의 연방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방제가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고 이 남한 만날 때만 내부적으로는 적과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전에 남북정상회담을 2번 했잖아요. 2000년에 2007년에 했는데 이때 남북정상이 맺은 합의 6.15 선언하고 14선언 안에 느닷없이 연방제가 들어가 버려요. 이 6.15 선언 이해하면 남과 북은 이렇게 통일한다고 돼 있는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 낮은 단계라고 수식어로 하나 더 붙였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통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 정권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전제 조건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통일을 하자고 했어요. 14선은 2007년에 6.15 선언을 재확인하고 컨펌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개념을 하나 더 집어넣죠. 공통점이 없는데 두 개가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게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맺고 나더니 북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 애들 주장이 주장하죠. 북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15하고 14선언을 맺었더니 김일성이 만든 게 연방제고 이게 프로그램이 고려민주 연방제인데 이 고려민주 연방제가 발전되고 구현된 게 6.15, 14고 6.15, 14가 이행되면은 김일성의 통일 노선이 관철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북한 인권을 보면은 6.15 선언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고려연방제를 남측이 받아들인 거다 돼 있어요. 1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고려연방제라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서 온 사회가 주체혁명 위협이 완성된다고 돼 있어요. 북한 표현에 따르면 세 가지가 똑같다. 그러면 6.15 선언, 14선언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적화로 가는 거예요. 물론 브레이크가 여러 개 있어요.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죠. 6.15, 14가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한 다음에 고려연방제라는 높은 단계까지 갈 때까지 브레이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브레이크가 있을까요? 주한미군. 주한미군 아주 대표적이죠.
국가보안법. 또 뭐 있을까요? 맞은 거. 근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요. 여기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걸린 분입니다. 교회 같은 것도. 민주적 선거? 뭐 그런 거죠. 민주주의가. 이게 사실은 고려연방제로 곧장 들어가기에는 나만의 사실 브레이크가 많잖아요. 당장 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6.15, 14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6.15 선언, 14 선언, 이 6.15 선언을 맺고 나서 2000년 6월 15일 날 맺고 나서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북한에서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6.15 선언 아래 이 연방제 연합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나만의 북한이 당한 거 아니냐라고 북한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경호라고 대남 적화 노선 총책임자가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들 안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경호가. 우리는 절대로 주체혁명 위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경호가 한 얘기예요. 북한에서 6.15 선언 맺고 공식적으로 해설을 했어요. 친절하게. 우리는 반드시 적화 통일을 할 것인데 이걸 하기에는 나만의 물리적 장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6.15, 14 선언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물리적 장벽을 한 5년 정도 거치면서 차근차근 다 뽑아버려서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로 끝내버리겠어. 이게 북한의 해설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번에 12월에 대통령 선거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하자는 분들이 많이 나왔죠. 문재인 후보는 공식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는 게 내 집권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코리아 연방제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시한폭탄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문재인 씨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뭔지 모르고 할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할 겁니다. 문재인 씨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합리적은 합리잖아요. 지금 고려 연방제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노선과 지금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코리아 연방제 똑같은 개념. 네,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면은 같은 노선을 간다는 것 자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근데 왜 처벌을 못 받?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기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처벌은 당연 아니까. 네.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코리아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적화 통일 방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명시적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사 아무도 기소를 안 하죠. 검찰이 안 하는 거예요.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민 단체에서 이번에도 코리아 연방제 같은 경우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는 아니고 고발이죠. 고려 그 민주연합 네,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제1당이 무조건 노동당이 되잖아요. 그 뭐 2당 아니면 2당 돼서 지배하게 되죠. 남한은 뭐 그 2당, 3당 이렇게 나눠질 텐데 네. 그러면 그 1당이 그 한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남한 내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물리적 장벽이죠. 그게 그래서 먼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는 거예요. 남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서 이 아까 제가 얘기한 통일 의회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고려 연방제가 높은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적화 통일이고 그렇죠. 다 남한도 주체 상황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방제가 네. 원래 북한의 정치 체제는 네. 독재잖아요. 네. 일당 독재인데 그 연방제는 그 다른 당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그 다른 당을 없애버리고 일당 독재하는 게 장벽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기간을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 단계를 거치겠다는 거고 북한은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6.15, 14 연방제 요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낮은 단계를 거쳐서 높은 단계 고려 연방제로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 된다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한 제일 골칫거리가 미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군 철수 연방제입니다. 요약합니다. 이번에도 1월 1일날 김정은이 얘기하는 연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동족 대결 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남 공동선언을 적용하고 이행한 것은 북남 관계를
북한은 맨날 하는 얘기가 미제 몰아내고 6.15 14 연방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홈페이지 가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6.15 14 연방제입니다. 자, 북한 대남 매체를 보면은 이제 조선일보는 예전에 끊어버렸는데 노동신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갔어요. 프락실에서 하루에 한 5, 6건 정도는 6.15 14 연방제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지고 왜 저렇게 북한이 몰아세웠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압박이나 강경정책을 폈기 때문은 아니에요. 압박이나 강경정책이라는 거는 응징했어야 돼요. 보복했어야 되죠.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때 다 얻어맞았잖아요. 응징 안 했잖아요. 보복 안 했잖아요. 그런데 대북 강경정책, 압박정책 편다고 난리를 폈어요. 5년 내내. 왜 저러느냐? 돈도 줄 거 다 줬다니까요.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는 안 했죠. 6.15 14 연방제 이행하는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버텼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그래요. 이 버티니까 북한은 내부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안 한다고 하고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설명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럼 어쨌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얼굴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나온 사진입니다. 뭐 개들이 물어뜯게 만들고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명박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운동회 때 주명박이를 때려잡죠. 왜 저러느냐? 왜 저러느냐? 저러니까 나만 초등학생들까지 난리가 났죠. 시험 못 보면은 MB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영향받는 겁니다. 왜 저러느냐? 돈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6.15 14 연방제입니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 날 때 2010년 1월 1일 날 났죠. 2010년 1월 1일 날 나는데 북한이 2009년 11월 30일 이때 화폐 개혁을 해서 엄청 어려워졌어요. 내부적으로 폭동이 벌어지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010년 되니까 북한이 당황한 거예요. 3대 세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1월 11일 날 60년 만에 처음 이런 성명을 냈어요. 성전을 한다. 성전. 홀리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2월 달에 또 한 번 합니다. 이 얘기예요. 연달아. 근데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이 통일의 장전인 6.15 14 연방제 이행을 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전부터 안 하던 건데 그거 이행 안 하던 건데 북한이 안에서 어려워지니까 남한을 상대로 6.15 14 연방제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졌어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성전하겠다 그들이 3월 26일 날 무슨 일이 났죠? 천안함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이 얘기를 또 해요. 성전하겠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양평도 닫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알아요? 왜 북한 애들이 저러느냐? 왜? 이거 있었나요? 지금 이명박 취색이 우리에게 한 이 명박이가 치가 살아서 우리 태양을 내고 사태를 하고 있으니 당장 때려잡아 한탕쳐 죽이는 일밖에 다른 감비는 없은 지를 떨며 선백비의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겠습니다. 아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돈이 모자라요. 그리고 돈 주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6.15 14 연방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자도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김정은 만나고 와서 6.15 14 연방제 이행을 하고 언론에서도 지금 그래요. 이거 버텨내느냐 여부가 한국의 정체성, 미래와 관련됩니다. 이 북한 핵 문제 잠깐 언급하고 이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자, 이 지문은 어쨌든 끝났고 제가 다 봤고요. 이제 시간이 9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결론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핵 문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북한 핵무기는 핵이 3차 실험까지 가버렸어요. 핵무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다. 무겁게 시작합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썼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작아집니다. 핵무기는 작아진다는 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크면은 이거 싣고 오면은 우리가 요격시켜버리면 됩니다. 클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작아지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핵실험이 연쇄적으로 벌어진다는 거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플루토늄에서 우라늄탄으로 변합니다.
우라늄탄, 예전에 칸 박사라고 해서 파키스탄에 우라늄 원심물 위기를 자기가 줬더라고 증언한 사람까지 나왔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가서 보고 왔죠. 그리고 실제로 파키스탄 대사였던 분이 야 원심물이 있더라 라고 파키스탄 관계자들한테 들어서 당시 대통령에게 얘기했는데도 듣는 척 많은 척이 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우라늄탄까지 나오는데 우라늄탄이 되면 뭐가 또 문제냐? 이제부터는 실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험실 안에서 점점 작게 미니마이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사일에 답니다. 미사일이 다는 게 소용와요. 미사일은 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세계에서 6번째죠. 이슬람에다가 미사일 파는 게 북한이잖아요. 세계에서 6번째 되는 수준에 달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핵 가방으로 갑니다. 핵 가방. 이 영화에 나오는 거죠. 이 가방에다가 핵무기 넣고 여기도 공원에다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북한말 안 들으면 어때요? 터뜨리는 거죠. 실제로 핵무기를 쓰는 무기는 아니라 그래요. 2차 대전 때 말고는 쓰지 않았죠. 뭐 언제 쓰느냐? 정치무기. 핵무기를 내버려두면 핵을 갖지 않은 나라는 그 앞에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과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되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라는 게 1948년도에 베를린 장벽 동동하고 서동하고 나눠져 있고 이게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베를린이 동독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랑지대라고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이 서베를린을 소련이 봉쇄를 했어요. 너희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이 당시에 유일한 핵무기 국가인 미국이 B-29에다가 핵무기 2개를 달아가지고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너희들 봉쇄 안 풀면 쏴버려. 그랬더니 봉쇄 풀었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핵무기는. 예전에 소련이었던 그루지아가 있는데 그루지아가 자금 나가죠. 이 나라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생존을 하려고 했더니 러시아가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선수 쳤어요. 핵무기는 선수 치는 게 장점입니다. 미국은 너희들 오면은 우리가 소형 핵무기를 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못 들어가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이 치라는 대로 핵무기 몰고 오면 못 쓰잖아요. 이 침공을 못 하잖아요. 핵무기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남한은 핵이 없는데 북한의 핵무기 갖고 점점 작아지면 이거는 진짜로 골치 아픈 거예요. 북한의 정치적인 인기는 실제로 쓰는 건 어렵죠. 전면전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두 개 해볼게요. 북한의 핵무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서 실전 배치한다는 거예요.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쭈루룩 배열해버려요. 미사일에 달면 위에 사하리, 오평동, 상운동, 요게 이제 기지가 스커드 기지인데 이게 500km, 1톤짜리 탄두 달면 500km 날아가는 핵 미사일 기지가 바로 위에 있어요. 서울까지 날아가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자, 여기다 쭈루룩 달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핵무기 쓰는 게 아니죠. 국지적인 거예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걸 그래요. 서해안을 분쟁지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황장엽 씨가 이 얘기를 했죠. 북한의 목표는 분쟁지대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처럼 서해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때부터는 아예 응징 보복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안 하는데 핵무기 작게 해서 실전 배치하면은 우리가 무슨 응징을 하고 무슨 보복을 해요. 그러면은 북한이 한번 장난치기 시작하면은 한국 경제가 망가져요. 자본이 유출되죠.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이 40%가 넘어요. 이게 빠져나가요. 주가 하락, 경제가 침체합니다. 북한은 이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실전 배치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국지전으로 남한을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국회의원 안에 종북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때부터는 무조건 타협으로 가요. 무조건 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폭탄 소수로 갖지 않나?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옵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로 시간 보내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핵무기 실전 배치하는 1단계는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기습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특수부대가 어쨌든 남한보다 한 10배 많으니까 뭐 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뭐 믿고 싶지 않아요. 기습전을 벌이면 휴전선 일대까지는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못 내려오죠.
내려오지 못하는데 수도권을 포위하는 수준까지는 잘하면 가능하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지금까지 수많은 도발을 했지만은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한 적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쐈다고 한 적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뒤에다 흔들면서 치고 내려와 버리면은 그런 다음에는 휴전하자는 거예요. 휴전. 진상규명하자는 거예요. 야, 이게 남북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내려왔는데 일단 진상규명을 하자. 군은 당했으니까 알겠죠. 아예 쟤네들이 먼저 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그거 되겠어요. 천안함도 저러는데 휴전하자 그러면 핵이 무서워서라도 언론에서 먼저 진상규명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촛불 시위 나가고 같은 민족끼리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목줄 물린 상태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악영향은 똑같죠. 인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인질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그 정치적 요구가 뭡니까? 6.15 14 연방제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연합사입니다. 한미연합사가 뭐냐?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나토하고 달라요. 한미동맹은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요. 이게 뭐냐? 북한이 전면전이든 핵전쟁이든 밀고 내려올 때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게 나토하고 다른 거죠. 나토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미동맹 이승만 박사가 맺을 때 인계철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미군이 배치했어요. 휴전선 근처에. 그래가지고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이 미군이 당하면 미군은 무조건 자기 군대가 당하면 올라가잖아요.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 위대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빼버렸죠. 이사선이 뒤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한미연합사입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이 전면전이나 핵전쟁을 벌인다고 하면은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개입합니다. 미국 본토의 69만 병력이 평양에 전개를 해서 그래서 만일 북한이 핵전쟁이나 전면전을 일으키면은 평양을 3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고 북한이 감히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간 협박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한미연합사가 있는 한. 그런데 이것 역시 지고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없애버렸죠. 연합사.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여론이 무서우니까 언론이 무섭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을 못했어요. 다만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연합사 해체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2015년으로 그냥 미뤄버렸어요. 다음 대통령한테. 그래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되는데 적어도 지금 입장은 연합사 해체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연합사까지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 한국은 인질화가 심해집니다. 미국 해구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해구산이라는 건 뭐냐? 이게 조인트 비전이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에 또 맺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부산이라는 거는 북한이 만일 핵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쓸 경우에 한 방 맞으면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다. 한 방 맞아요.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한 방 쏘지 않고 뒤에다 깔아놓고 국지전을 벌이면서 혹은 뒤에다 깔아놓고 기습전을 벌이는 것에는 미국 해구산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북한이 얘기하는 핵 그림자 전략입니다. 핵 그림자 전략으로 가면은 미국 해구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 대응책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인지되니까 이대로 가면 연방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식으로 북한 핵기지를 폭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이 전술 핵무기라는 거를 다시 들여올 수도 있어요. 미국 핵폭탄을 들여오는 겁니다. 아니면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이 촘촘히 완전 그림자처럼 막아버립니다. 아니면은 한미연합사 해체라도 연기하거나 해체를 하지 말아요. 아니면은 유엔 제재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효과가 없었지만은
국자회담 들어간다 그러는데 국자회담 지금까지도 효과가 없었지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근혜 항전자가 얘기하시는 거는 앞에 4개는 안 하겠다는 거죠. 앞에 4개는 안 하겠다. 시간을 때우겠다는 건데 시간 때우면은 인지를 끌어요. 시간 문제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냥 통일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정권 끝내버리는 게 있어요. 고립시키고 압박해서. 국민들의 선택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절반도 안 한 건데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핵무기가 작아져 버리면은요, 북한의 핵무기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남한의 종북 친북 그룹들이 계속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일으켜가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 대통령 선거. 북한은 사실은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연합사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부터는 아마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까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부터 국지전 벌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연합사도 없겠다가 뭐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게 뭐 슬슬 보이겠다. 이 다우지수 떨어지고 뭐 한국의 주가도 뭐 점점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북한이 한번 장난칠 때마다 그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져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프레임에 걸립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북한하고 타협하면 평화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면 전쟁이다. 한국의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 세력이 돼요. 2012년 대선에도 북한이 이 프레임을 써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먹혔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핵무기가 아직은 완비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한미 연합사가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럼 다음번 5년 뒤에는 얘기가 나요. 이 두 가지 안전장치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 선거 치르고요. 그리고 촛불시 또 나와서 북한이 도발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뭐 제재 한마디 하면은 무슨 전쟁이냐 하면서 우리는 전쟁이 있으니까 평화를 다오하고 막 촛불 들고 정북단체들, 친북단체들 들고 나오면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자는 사람들 뽑겠죠. 뭐 한국에 운이 안 따르면 이정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핵무기입니다. 이게 핵무기예요. 내버려두고 그냥 계속 시간 때우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한국은. 자, 그래서 하사하지 5년 마지막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 핵무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은 통일해야 돼. 통일시켜야 돼. 통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자,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요.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면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전쟁 난다, 난민 난다, 비용 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딱 요 얘기만 드리고 다른 오해들은 나중에 뭐 기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오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오해라는 얘기고. 자, 이 모든 오해들 무릅쓰고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자, 이런데 제 마지막 오해. 비용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돈 들기 때문에 한국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 망하는 건 좋은데 통일하면 비용 든다고 얘기하는 게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요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분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하는 게 한국에게 도움이 돼요. 물론 자유통일입니다. 통일 비용이 많다 그러는데 나중에 만들어질 이익이 더 많아요. 북한이 황폐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제가 3단계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통일 비용 크게 보면 3단계 정도로 제가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통일 비용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을 다 모아본 겁니다. 그럼 매주 이제 3단계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게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1단계로 잡아봤어요.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게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북한 사람들 살려내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첫 번째 통일비용. 왜? 북한 정권이 망했잖아.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일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된다 그럽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작전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개념화시킨 겁니다. 뭐냐? 일종의 과도 단계에 걸친다.
한 3년 정도. 우리가 통일 공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북한 체제가 일단 망해요.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일종의 관리 체제 비슷하게 북한을 3년 정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비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기간의 첫 번째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북한 정권이 망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 돈이 안 들어가요. 쓸데없는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하는 데만 작년에 예산 3분의 1을 썼다고 했어요.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김일성 동상입니다. 평양 만수대 동상인데 20m. 여기에 쏟아부은 금이 한국 돈으로 19억.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김일성 동상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동상입니다. 10대 초반의 김일성, 10대 후반의 김일성. 바람하고 같이. 왼손 뻗친 김일성, 행군하는 김일성, 오른손 있는 김일성, 멀리 바라보는 김일성, 왼손 뻗친 거고요. 총검술하는 김일성, 자기 도시집을 들고 있는 김일성, 아랫도리가 없는 김일성. 30대가 된 김일성, 40대가 된 겁니다. 50대가 됐고요. 60대가 됐어요. 배가 쭉쭉 나오고 있어요. 동사 수학을 기뻐하는 김일성, 소녀를 안고 있는 김일성, 소녀를 안고 있죠. 소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금을 좀 많이 섞은 김일성, 대리석으로 서 있는 거, 앉아있는 거, 같이 서 있는 거, 다 또 서버립니다. 이게 만수대 동상 아래서 위를 찍은 겁니다. 이런 게 38,000개라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죽고 김정일까지 같이 죽으니까 듀엣으로 만들었어요. 세트로 만들었어요. 38,000 곱하기 2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북한의 농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만 허용하면 안 죽어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죽습니다. 이걸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 통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3년 정도 과도 단계를 거칠 때 북한 사람들 소원을 한국 정부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소원이 뭐죠? 쌀밥에 고기고기죠. 김일성도 못 들어주고 김정일도 못 들어주고 이걸 한국 정부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냐? 2010년 국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하도 통일 비용 없잖아요. 대한민국 GDP에 1%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돈 아니에요. 분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GDP 1%는 써도 되는 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일 비용 요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요건 뭐냐? 요 돈은 이제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쌀밥에 고기국도 먹게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장, 기업, 철길, 도로 만드는 돈인데 이 돈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원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쓰는 세 번째 통일 비용은요 사실은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합니다. 북한이 열린다는 게 뭘 뜻하느냐? 남한의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일거에 풀어지는 걸 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의 철길, 남한보다 연장, 길이가 1.5배. 99% 갈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것입니다. 자, 이거를 새로 다 깔아야 되는데 이 철도 누가 깝니까? 한국이 까죠. 철도공사가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코레일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연장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코레일에 있는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킵니다. 왜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커집니까? 이유 간단해요.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니 성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국민 보고 참으라 그래요. 아래 시장 경제 논리가 뛰어나다는 건 알겠는데 못 참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선가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한국은요 자원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리소스 다 썼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썼어요. 6.25 사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다 개발했어요. 남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97년도 IMF 이전에 성장률이 7% 8%였다가 IMF 지나면서 4%대로 꺾였어요. 이러니 일자리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경제성장률 몇인지 알아요? 2%였어요. 앞으로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한국은 아주 부익부 비익비는 없는 평등한 사회니까 만족하며 살라고 얘기하죠. 통계를 들이대도 누가 이 통계를 지금 실현합니까? 지금 당장 배우는 안 먹혀요. 어디선가 살 길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게 북한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통로입니다. 딱 하나 예만 더 들어볼게요. 북한의 건물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의 아파트. 평균 연령이 50년. 한국의 건설업이 GDP의 16.4%인데 인구의 10%인데요. 자, 이 건설 인구, 창업, 버튼,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4분의 1이 다 건설업 관련자입니다. 한국은 해외 진출 안 하면은요, GDP가 올라가질 않아요. 일자리가 파생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충동 가고 월남 가서 일자리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건설 산업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으면은 일자리 못 만든다. 어디서 만들 거야? 딱 하나 있어. 북한의 아파트 새로 짓는 거.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평생 서원도 다 줬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아파트 하나씩만 짓기 시작해도 겨울철에 쓸데없는 데다가 보도블록도 짓지 말고 북한 가서 투자하면 된다니까. 이게 다 일자리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가르치는 교사 인력만 15만 명.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너 가르치게 할 거예요?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가야죠. 청년들이 가야죠. 한국에 교사하고 싶어도 교사 자리 없습니다. 기간제 임시제 교사.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 가면 다 교장 선생님이에요. 남한에서 아무리 박사 받아도 교수 못합니다. 북한이 열려야지 이게 해결돼요. 국가가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도약합니까? 그러죠. 모든 국가는 한 번에 도약하거나 한 번에 꼬꾸라집니다. 지금 강대국인 나라들 어떻게 강대국이 됐어요? 한 번에 해외 진출하면서 뚫어버립니다. 국가는 원래 그래요. 난민 내려온다 그러죠. 이 얘기하면 통일 비용은 알겠는데, 야, 난민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난민 초기에 좀 내려올 거예요. 북한 체제 붕괴되면서.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완변 사태, 점진적으로 변화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변 사태,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걸 막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북한 정권이 망하고 끝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신 체인지가 되고 통일해야 돼요. 물론 적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해야죠. 그러면은 난민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근데 초기에는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바로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참 걱정이 끝이 없죠. 한국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려오면 어떻게 했냐면 걱정을 해요. 신도림역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난민 내려오면 초기에라도 조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들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국에 통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념을 뛰어넘는 부분. 이 프레임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한국에서 기득권을 가져버리면 통일 싫어요. 그러나 이해시켜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갈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어차피 북한은 핵에 인질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6.15 14연방이. 5년 안에 쇼부로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내주니까 개성공단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이미 낚시전 던져가지고 낚싯줄을 물어버렸어요. 북한 애들이. 개성공단은요 참 재밌는 곳이에요. 우리가 금수품이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제한시켜가면은 얼마든지 차단 가능한 곳이에요. 북한이 못 견뎌요. 안에서 못 견디고 그럼 도발합니다. 도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치면 우리 너 끝내. 우리가 응징하고 보복하겠다고 국방장관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한 번만 쳐보세요. 북한한테 178 폭탄 맞았는데 연평도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된 대응해 보시죠. 북한이 남한이 인질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에서 안 쪼개지는 거예요. 저게 다 망하고 다 끝났는데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하면은요 저 안에서 터져버립니다. 이게 네팔. 그럼 네팔 일어나면 묶어버려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역풍저역풍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완변 사태건 급변 사태건 북한의 변화를 지렛대로 해서 한국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난민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난민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우울해질 때가 바로 이때래요. 우울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 사람도 많은데 우울한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내려온다고요. 북한의 번화한 거리로 가볼게요. 하나의 사거리 더 번화한 거. 돈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이 사람하고 함께 여기로 온다고 없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이쪽으로 온다는 건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 정도 이 과도 단계에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난민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엉망으로 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이 북한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이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황량하고. 남한에 신도시 만들고 공항 왜 만드니까 일자리 만드느라고 아닌 거 아는데 만들어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쌀밥에 고기 굽고 먹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북한에 투자합니다. 자, 통일이 되면은 서울하고 개성하고 있는 12차선 도로 먼저 깔아요. 해랑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평양을 관광수도로 한번 리모델링합니다. 관광용으로는 가치가 있느냐? 세계 최고. 왜? 너무 특이하다. 이게 금수산 기념공전입니다. 여기에 누가 사느냐? 딱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마리가. 김일성 미라하고 김정일 미라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간단해요.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지 않을 거면은 호사가들한테 되게 이거 얼마나 비싼지 잘라서 뭐라도 하고 살 빨리. 죽어서라도 공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리모델링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북한 리모델링에 대한 강의만 3시간을 들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환경 친화적인 노지로도 리모델링이 된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에코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아 도는 이 일자리 만든다고 이거 하는 거. 아까 제가 교사 얘기했죠.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의 시장화율이 90%가 넘었어요 지금. 88%에서 지금 넘어버렸잖아요. 교사들이 평양만 조금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장사하고 꿈바이에서는 안 먹는데요.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럼 장사하러 가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한국 청년들이 배워야 됩니다. 탈북민들이 배워야 됩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평양을 리모델링 해본다. 가능하죠. 그래서 해봤어요. 그냥 구글에서 찾은 겁니다. 대충 찾아도 이렇게 나와요. 이 오른쪽이 한국이에요. 우리가 이 아파트 한 칸 얻으려고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40 넘은 보세요. 자기 아파트로 갔죠? 아니에요. 은행 아파트.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게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좌파가 됩니다. 자, 그러나 좌파 따라가서 미군 철수하고 연방제는 어떻게 돼요? 그 길 따라가서 살 길이 있으면 나도 가겠어. 없잖아요. 북한 다 망했는데 한국도 그 길이라고 모르니까 좌파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어차피 터져요, 한국은. 통일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 거예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한국의 땅 문제도 해결돼요. 전 세계가 평양으로 달려들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 북한에 열고요. 저 끝까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사마르칸트를 지나서 파리까지 달려갑니다. 이제 한국에서 갑갑하고 답답한 나는 서울역 가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쭉쭉 달려갑니다. 갑갑하고 답답하던 시절을 끝낸다고요. 버스 타고 저 시베리아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거예요. 또 이번 주말에 어디 갔다 왔니? 나 블라디보스토크 자동차 몰고 가는 거예요. 바이카로스까지 이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나는 날을 눈앞에 둡니다. 자동차 타고 쭉 올라가면은 저 위에 시리즈를 거쳐서 남쪽으로 아시아 하이웨이가 있고 북쪽으로 초원의 길이 있어요. 초원의 길 따라 쭉쭉 가보십시오. 이제 망망 초원이 펼쳐집니다. 여름 지나서 자랑할 거라니까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은 나는 기차 타고 상테스프를 갔다 왔다. 너 어디 갔다 왔니? 나는 그냥 뭐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차 몰고 티벳 갔다 왔어. 내가 어디 가면 걔는 여유 있고 2년 휴학을 받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스페인으로 가버렸어. 여러분 한국은 뭐 아니면 뭐예요? 한국은요. 한국의 정치판에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민적인 각성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에 달려있죠. 청년이고 미래입니다. 핵이 저 정도로까지 갔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한국은 꼬꾸라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가 중요한데 이것 말고도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신나는 미래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